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에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선 오늘로 딱 닷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3시 현재 사전투표율은 12.3%로 가장 높았던 지난 총선보다도 4%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또 선거 닷새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총력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경제사위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보나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밥상을 맛있게 잘 차려놨는데 누가 뺏어갈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당대표 밥상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대표도 그렇고 향후 뭐 당내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이준석 대표 상당히 좀 난제 직면했다라고 볼 수 같은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요? 네, 그나저나 저희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진행자를 단일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6시 때 완전체로 많이 보여드리다가 3시 때는 정말 간만인데 네. 뭐 정부의 여러 지침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간만에 네.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선배들. 네, 눈물겨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썰전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에 출연합니다. 오늘 뭐 대선 판세를 사전투표율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경제사연구원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전투표지만 요즘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종혁 센터장님은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투표하려고 줄을 섰다가 너무 많이 줄 서서 내일 하려고 일단 오늘은 못하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산 동구 사는데 네. 거기서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덕양구청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 사정에 있으니까 덕양구청 가서 해야겠다. 그러고 차를 몰고 세우고 갔더니 거기 더 길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약속 시간은 늦어지고 기다리면 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못해서 내일 아침 일찍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율 자체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누굴 찍든 간에 투표율이 높은 거는 좋은 거죠. 자, 민심 주권의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이 사전투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사전투표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유력 대선 후보들도 오전에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투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이제는 사전투표가 아주 관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오늘 부산 남구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는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했어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자연스레 알 수가 있겠죠. 본인에게 있겠지요, 각자. 예, 윤석열 후보 투표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오늘 종로구 해화동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역시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고요. 원내정당에서는 TV토론에 갈 수 있는 원내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세 후보가 오늘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각자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대선을 이제 닷새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유엔 모지를 방문하면서 생각해보니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좀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사전 투표 장소를 택한데도 전략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서울, 중구, 소공동, 광화문 바로 옆이잖아요. 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하고 서울시청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소통, 광장이잖아요, 광장. 광장이라는 것은 소통, 또 이제 화합, 뭐 예.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상징한다고 보고, 특히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서울시청 앞 광장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로서 이제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 50대 직장인들께서 오늘 또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실 거고 예. 해서 이제 장소를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소공동에서 예. 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3, 40대, 40대 직장인들의 지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예. 지지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했어요. 따로 뭐 공식적인 메시지는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부산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전 투표를 부산에서 하기 위해서 부산 일정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벨트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예. 부산에서 대구에서 안동에서 서울로 충청도 들렸다가 그것도 뭐 조금 미정입니다만 그다음에 서울 광진 노원 뭐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으로 쭉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을 소환하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촛불 시위라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동력이 됐던 시위니까 촛불을 소환을 해서 그 기억을 재소환함으로써 나름대로는 과거에 이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의 지지를 좀 더 얻어내고 싶은 뭐 그거야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부산에서부터 쭉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자가 겹치니까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멘트에서는 역시 그 이재명 후보가 촛불을 소환해냈듯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날이 3월 4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막 계속 탄압을 받다가 그만뒀다라는 것을 이제 환기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가장 본인들이 이렇게 소환하고 싶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끌어낸 게 아닌가. 그런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듭니다. 생각은 조금 좀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 이제 바닥 그렇죠. 부산 정서, 지역구죠. 그렇죠. 예, 부산 바닥 정서를 좀 알거든요. 더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 예. 오셔서 유세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우리 유세차는 다 빼고 유세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세차 다 빼라. 그리고 진짜로요? 다른 쪽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그 첫 행성지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 1일 새해 새날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정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법정선거운동 첫날을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에 공을 엄청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마음을 흔쾌하게 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나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바닥 정서가. 근데 지금은 부산 정서가 그렇게 쏠림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흔쾌하게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마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바닥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고려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의원 전재수 의원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런 유세하는데 대개 이제 영국 같은 데서도 국회의장이 출마를 하면 거기서 다른 당에서 출마를 안 시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의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경쟁하는 후보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오니까 이제 다 철수를 해서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어떤 데 가면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반대편에다 방해한다 대고 이거죠? 노래 더 세게 틀고 그러면 그럼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선거라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민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 배려나 이런 거보다 그렇다고 우리 그러세요. 왜 그래요? 우리 지역에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로 상점 가게가 많은데 앞에서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뭐 소음 공해라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인 또 예의이기도 하고 역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이 가장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신사 전재수라는 뭐 그 별명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근데 해석은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부산에서 사전 투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건 이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장 열기가 제가 전해 들은 거로는 어마어마하답니다. 부산에요?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데 사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단일화 효과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판세가 있고 추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세가 지금 저쪽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다른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있고 난 다음에 단일화 있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부산, 뭐 대구, 안동 이런 쪽에서도 분위기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그렇게 완전히 동서구분이 확실하게 나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꽤 높다. 그 이전 후보들에 비해서 높고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 25%였는데 30%까지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동서 간의 어떤 과거에 딱 갈려서 했던 뭐 80% 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70% 이렇게 나뉘었던 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부산 북구 강서갑이 지역구인 한번 쭉 말씀드릴까 좋죠.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상당히 젠틀하게.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가 오는데 일단 예의상 내 유세 우리 쪽 민주당 유세차는 빼자 그럼 하고. 당연한 거죠. 당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윤석열 후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할 싫어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특정인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면 그거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끌어오르는 그 어떤 미움, 분노 이런 것이 자기 건강과 정신 상태를 또 정신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싫어하면 대화도 안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김종규 센터장님은 고향에서 사전투표를 시도했다가 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두 군데 갔었다니까요, 화정까지 있고 제가. 고양시 화정까지 갔습니다. 고향에서 따로 사전투표를 시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사는 곳이니까 집에 나오다가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약속 장소인 그 화정역 앞에 가서 하자.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차를 세우고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다가 혹시 그쪽에 또 출마하시나요? 지역구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사전투표율, 전국 사전투표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전국 사전투표율은 12.3%입니다. 예, 지난 2020년에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같은 시간대 8.3%였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상당히 사전투표가 많이 높아졌어요. 일단 뭐 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자,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지난 총선이 8.5%였고요. 그 전 대선이 8.3%였는데 4%포인트가 지난 대선보다 더 사전투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3.8%포인트가 현재 더 높습니다. 지금 만 하루도 안 돼서 사전투표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이번 사전투표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주요 후보의 배우자들이 함께 사전투표하고 카메라를 향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대선에는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사전투표 모습은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게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집 근처인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집 근처인 서초동 주민센터에서 김건희 씨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아무리 후보 배우자도 줄을 서야죠. 줄을 서가지고 사전투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뭐 정보가 사실 약간씩은 공개되고 그랬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예 몰래 한 건 아니고 은근슬쩍 비쳤다. 이 정도 해석이 맞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의 사전투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엔 왜 배우자들이 뻔히 알 것 같긴 한데 사전투표를 왜 같이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아쉽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 더더구나 이제 가장 큰 선거, 대한민국의 다가올 미래 5년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내외가 나와서 투표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두 후보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두 내외가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이제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카 문제가 있을 테고, 이제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조작의 문제, 또 주술 문제, 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또 수상 실적 부풀리기, 이력 경력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참 이게 저희가 아쉬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역대 선거 중에서 배우자의 문제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했던 것은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들이 두 분 다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도 처음 봤고,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대선부터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님이 또 그 우리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5가지나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실제 법카잖아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법카 말고 또 됐습니다. 뭐 여기서 김혜경 센터장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법카로 소고기, 초밥, 백숙 이렇게 가지수가 좀 늘어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다른 거죠. 이제 허위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주가 조작, 주술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틀리죠. 법카에 뭐 초밥 뭐 이런 거는 이제 카테고리 하나인 거고. 분류의 법칙상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세란 말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꼼꼼히 따져서 본인에게 각자 유권자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봐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오늘 사전투표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역대 최고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몇 군데 사진을 보면 서울역 남영동의 지금 사전투표 모습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사전투표소 모습인데요. 길을 엄청 많이 섰고요. 지금 모습은 광주시 서구의 사전투표 모습입니다.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줄 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 강릉 한솔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인데요. 역시 줄을 서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시 기준 투표율은 12.3%. 지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3.8%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 미리 하면 잠깐 나와서 점심시간 때 이런 때 나와서 투표를 하면은 수요일 날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안 해도 하루 왼종일 휴일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석이 그랬었잖아요.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은 어쨌든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그 총선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
총선과 그 과정에서 사전 투표 비율과 어떻게 다 뒤집혔잖아요. 사전 투표로 예.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서는 사전 투표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사전 투표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KBS가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전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6%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9.5%만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제 주요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면서 그렇죠. 사전투표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게 예. 어쨌든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방금 저 그래프에서도 사전투표 의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앞장서서 후반부에 아니야 사전 투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동료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뭐 제가 목격한 것만을 가지고서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군데의 투표장을 우연히 예.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줄만 서다가 오시고 줄만 서다가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예. 그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분들이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서 있으셔서 이거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20대와 30대가 이번 선거에선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보다 좀 더 높았었잖아요. 예. 그게 뭐 당일까지 똑같이 되리라는 그러니까 이제 보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지만 박빙 우세다 20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왔죠. 주장을 해왔고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추세여서 20대, 30대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아마 이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사전 투표를 개표하고 나서 이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김종혁 센터장님 말씀이면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투표율이 사실 기록적인 투표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아마 예.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끝이 나게 되면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제 생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년 전 2020년 총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26.69%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역대 사전투표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는 30% 넘겠냐 했는데 30%는 기본일 것 같고 그렇죠. 저는 40%도 가능하지 않을까. 40%. 예. 왜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을까? 예. 저는 이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 역병이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평상시로 우리 유권자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을 결국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 총체적 위기를 제대로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5년에 말하자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뽑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면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규율을 할 수도 있고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예. 나의 권한을 5년 동안 위임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위기 국면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통 이제 전쟁하면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전쟁을 또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록적인 투표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내일 투표율이 예. 끝나면 저는 4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그러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의 전체 투표율이 77.2%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로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가 편하니까 사전 투표로 와서 전체 투표율은 비슷해질지. 왜냐하면 또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위기
또 지지층 결집 이런 걸로 투표율 전체도 높아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예. 그 얘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약 33% 정도 많으면 35%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40%까지 가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율 같은 경우는 그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촛불의 효능감으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정권을 바꿀 수 있어라는 효능감이 높았을 때 77.2%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2012년에 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가 약 75%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기는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약 한 75%, 6%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77%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투표율이 그냥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연령대에서 투표를 많이 하느냐. 예. 지금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 30대에는 뭐 예를 들면 윤 후보가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40대에는 그 이 후보가 50대는 또 뭐 팽팽하고 예. 60대, 70대는 윤 후보가 유리하고 그래서 어떤 그 연령층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투표율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역대 이제 그 투표를 보게 되면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그동안 쭉 있어 왔고,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떤 정당, 어떤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한 의식을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이 전쟁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 국민들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거의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게 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역병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오르고 바로 지금 이제 계란 사고 또 저 차에 그 저 뭐 휘발유 넣는데도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 표를 행사해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인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전 의원님과 저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물론, 예.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썰전을 보고 계신 분들도 판단은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위기를 헤쳐나갈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고 많이 모인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윤석열 후보를 찍으려고 많이 찍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 따로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메인 슬로건이 이제 위기에 강한 예.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전재수는 이재명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아마 시청자들께서 예. 느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사전 투표율의 배경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짚어봤는데요. 이 사전 투표 지금 투표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역시 인증샷 문제 그리고 주의할 점들 일단 잠깐 저희 강지영 아나운서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선거 문화를 알 수 있는 투표 인증샷.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각 당의 인사들도 사전 투표를 마치고 이렇게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투표 인증샷,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선거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자, 먼저 엄지척, 부위 등 특정 후보의 기호 표시 가능합니다. 손가락 인증샷과 함께 투표 참여 권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되고요. 선거 벽보, 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건 역시 됩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으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토요일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면 투표소의 판정 결과지를 보여주고 확진자와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는 방법, 잘못 투표소 안을 찍는다든지
또는 투표용지를 찍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심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인주를 손에 묻힌다든가 이런 건 또 안 되죠. 예, 오늘 이준석 대표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실은 그 전부터 강조한 게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민심인데요. 사전 투표도 호남에 가서 했고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30% 이상 달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별 사전 투표를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전 투표를 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현재 12.0% 오후 3시 현재 사전 투표율입니다. 평균이 12.4%보다는 0.3%포인트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년 전인 21대 총선보다 역시 3%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광주는 현재 16.8%의 사전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보다는 6%포인트가 더 높아서 평균적인 것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10.6%의 사전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7.0%였는데 당시보다는 3.6%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대구는 그러니까 약간 덜 높고 광주는 평균 상승폭보다는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전체 사전투표율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요. 광주도 높고 그다음에 대구는 좀 상대적으로 보통 평상시에도 지난 총선, 지난 대선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구는 사전투표가 지난 총선 때 23.56%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지금도 광주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대구는 낮아서 그 추이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역별로는 뭐 호남이 좀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온 경향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투표의 투표율은 예. 전반적으로 전국이 거의 이전의 이제 추세하고 예.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주로 또 이제 도시보다는 이제 농촌이 더 높고 또 대도시는 좀 이제 평균 미달하고 뭐 이런 이제 경향성을 띄워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전에 쭉 이어지던 추세 그대로 투표율에 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전남대학교에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여왔어요. 많이 들여왔고 열정 열차도 하고 또 손편지 전체 보내는 손편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뭐 10% 조금 넘는 득표율이 최고 득표율이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15%뭐 예를 들면 20% 넘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득표를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마 2030의 투표율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뭐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김종혁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공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저는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요? 예. 뭐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 아, 예. 고마운 사람 중에 넘버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준석 대표는 아마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선거 끝나더라도 당에? 예, 당 내에서 그다음에 정치권 전반에서 그러니까 공을 논하기도 전에 이번 대선 끝나면은 끝이다, 끝난다. 예, 그래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합당의 문제는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새벽 2시에 야심한 밤에 합당 합의해버린 거예요. 당대표가 패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DJP 연대에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이거는 가치 연대가 아니다. DJP 연대는 상당 기간 진행이 된 건데 이거는 선거 6일 남겨놓고 지지선언 한 거고 사퇴를 한 것이지 예. 단일화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싱을 당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선거 끝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과연 자신의 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아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당대표 이렇게 뭐 전 의원님도 아시지만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후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좀 섭섭하겠죠. 그리고 일단 뭐 이준석 후보하고 서로 사이가 대표와 너무 안 이준석 좋아서. 대표 안철수 후보의 갈등은 일단 뉴스설계에서도 자세히 그럼 다룰 알겠습니다. 예정인데 네. 저희도 조금 뒤에 다룰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치하고 어쨌든 호남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지역 갈등, 지역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네. 하는데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뒷받침돼야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산도 이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예. 20, 30년 전에는 정말로 이거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산 시민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 자기 손해보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도전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부산 시민들이 10년, 20년, 30년을 봐와놓으니까 부산에 그래도 지역주의가 균열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선거 때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도 앞으로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더 나와야 나와야지 된다. 이런 노력들이 스며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지금 오늘 다음 지금 사전 투표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대선이 딱 닷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닷새 남은 후보들의 모습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선 D-5입니다. 오늘 주요 후보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습을 볼 텐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금 윤석열 후보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부산 유세입니다. 부산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전 투표를 마친 뒤에 부산에서 유세하는 모습. 제주. 예, 지금 부산 지역구시니까 지금 어디죠? 정확히? 저기가 이제 저 덕천동 젊음의 거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붉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파란 모습들, 파란 모자들, 점퍼가 많이 출렁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후보의 유세 발언, 오늘 오전 낮에 있었던 유세 발언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국정도 모르면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머리를 빌리려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우리 김종인 박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무책임하고 특히 불성실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이죠. 이 사람들은 머슴 아닙니까? 머슴이 주인들 갈라치기 하고 주인한테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죠. 갈아쳐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제가 저 유세 장면을 보니까 아까 예.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저게 절해됐네요. 보니까 사전 투표를 윤석열 후보께서 예. 부산 남구청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유세를 부산에 한 군데 하고 대구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한 군데를 했는데
북구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취약한 곳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남구는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고 예. 부산 북구는 제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장 취약한 곳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곳 두 군데를 아마 유세를 한 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타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이제 부산이 제가 지역구인 의원이시니까. 아니 제가 실제 이제 2012년도에 제가 한 48% 받고 세 번째 떨어졌거든요. 네. 세 번째 떨어질 때 2012년도 총선에 48%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대표께서 전국을 무대로 총선 지원 유세를 하는데 제 지역구에만 3번을 왔어요. 3번을. 예.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곳에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48% 받고 떨어졌어요. 구포시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구포시장 유세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젊음의 전재수 거리라고 의원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뭐 왔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가서 무슨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예. 어디서 국무회의 열었다는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전재수 의원님 뭐 크게 되시겠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동선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네요. 여론조사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 그 부분은 동선을 잡았군요. 예. 예. 제가 들었던 그 홍보실에서는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일단 북구 오늘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펼쳤던 북구가 지역구인 전재수 후보는 거기는 윤 후보의 약세 지역이라서 네. 간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세다 거기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서워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할 때도 제 지역구를 무려 3번을 왔어요. 그래야 제가 이 두 번만 오셨어도 제가 세 번째 안 떨어지고 세 번째는 제가 그때 48% 받고 낙선을 했는데 전재수 의원을 떨어뜨리기 두 번만 위해서 오셨어도 제가 세 번 안 떨어지고 그때 2012년도 당선됐을 거예요. 아이 눈물겹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을 세 번을 오셨어요. 세 번. 두 번만 갔어도 전재수 의원이 될 당선됐어요. 텐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유능함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역시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나머지 앞으로도 뭐 닷새 동안 그런 메시지도 계속 강조가 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유능함을 본인의 그 유능함을 강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제가 유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죠. 예.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장동, 백현동 얘기를 들면서 뭐 그게 유능함이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머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적어도 대선 후보로 나온 분한테 머리가 나쁘다, 뭐 머리를 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사실 그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 이분도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역시 무슨 뭐 대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가장 어려웠다는 서울법대에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게 무슨 1000명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287명인가 되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때보다 더 적게 뽑을 때 고시에 합격했고 검사를 열심히 하면서 검사 변호사를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예. 그런 후보에게 예를 들면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표현 정치적 언어 표현 같은 것들이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머리가 나쁘다,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삼가주셨으면 뭐 좋겠다.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다.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라는 얘기로 제가 좀- 듣겠습니다. 제가 좀 아니 다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예. 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오늘부터 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은 지지자들을 향해 편지를 썼고 내일 네, 노원에서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노원이 어디냐면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던 건 아닙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시대 끝났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건가요? 뒷것이 있죠. 뒷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 날 새벽 그러니까 3월 3일 날 02시 30분에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3월 2일 날 유세, 3월 3일 날 유세를 사실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바로 첫 유세부터 두 분이 같이 단상에 올라서 손잡고 만세 부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그런데 지금 이틀 반나절이 지나도록 오늘 지나면 이제 3일이 지나도록 이 유세차에 함께 오르지를 못하거든요. 이건 예.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힘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반발 이것이 너무 이제 반발 강도가 너무 세고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주말에 합동 유세를 할 텐데 이준석 대표 지역구이자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합당을 하고 난 뒤에 공동 당대표 요 정도로 이제 합의는 대충 된 것 같은데 이미 이준석 대표가 공동 당대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의 이 마음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당대당 합당 과정에서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준석 대표 지역구 가가지고 기로서 누르기 위한 누르기 위한 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충분히 메시지가 있겠죠. 일단 노원에서 내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현 대표가 유세를 하는 건 확정은 아니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뒤끝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면 중에 하나도 이게 뭐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기자회견을 한 뒤에 바로 기자회견 끝난 직후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둘이 손을 잡고 번쩍 든 뒤에 공동 기자회견문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갔는데 이거 필요 없으세요 라고 지금 두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테이블에 놓여진 게 합의문입니다. 예, 합의문이죠. 합의문 필요 없다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가버린 거고 예. 가버리는 뒷모습을 향해서 안철수 대표는 합의문을 들고 예. 이거 필요 없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그 호사가들이 너무 과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예. 갑자기 이거 놓고 가셨는데요. 뭐 이거 이런 놓고 거 가셨는데요. 필요 없어요. 저게 하는 건데 합의문이에요. 합의문. 윤석열 후보는 그냥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 하고 이제 뭐 기자들이 좀 얘기도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굳이 그걸 매달리자. 프린트물을 낸 합의문을 이거 왜 놓고 가세요라고 하는 거 봐서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표출된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가 안 들고 가더라도 네. 저기 실무자들이 다 있거든요. 네. 기자회견이 끝나면 깨끗하게 치우고 나와야 되거든요. 실무자들이 다 챙겨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 굳이 저걸 들고서 저 바지가랑이 잡듯이 지금 쫓아가는 모습이 보인 거 아닙니까? 에이, 그건 전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바제가랑이 저게 이거 지금 이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요. 이건지.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우리 합의문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취급하는 건가요? 이건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예. 그 윤석열 후보는 여러 면에서 좀 YS 스타일과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둘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결단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있느냐라고 정말 보면은 옛날에 YS와 DJ가 협상할 때 그 스타일이 그대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도 거기서 단일화를 이렇게 같이 밤새 협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야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간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윤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챙기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봐서는 불안함이 제가 나는 게 보기에는 아닌가. 그냥 그것도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이에요. 이거 놔두고 가셨어요? 이거 가져가야 돼요. 아니. 그 조장면만 있었으면 저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 장면 뒤에 오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뭐 통합정부 정치개혁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의 이야기다. 뭔 본인이 이야기한 거지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무슨 공동 당대표 무슨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다음에 단일화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하거든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퇴 후 지지선언 이런 표현만 쓰지 단일화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상상하시죠? 아니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앉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머지가 달라들어가지고 잘라내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게 단일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일화 과정.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정치권에 또 나온 얘기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몇 가지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바로 보시죠. 대통령도 사전투표 완료.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은 모습인데요.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전투표의 시작을 알리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본 국민의힘, 민주당이 떠오르는 단어를 세 차례나 반복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을 내놨고, 여기에 민주당은 여기 국민이란 단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현이냐며 억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2위 보시죠. 국민의힘 임명장이 또 며칠 전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여 대표에게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엔 자문위원, 이번엔 분과위원장에 임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름들이 참 깁니다. 아무튼 여 대표, 정의당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라며 후보와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인데, 일단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내가 대신 사과드리겠다며 연락처를 모으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묵은 약속 지켜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를 향해서 묵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끼라는 얘기겠죠.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두고 전화기도 힘든 억측을 내놨던 김 씨인데요.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반응도 좋지 않자 대선까지 묵언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깨고 하루 만에 다시 말을 꺼내자 민주당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과거 총선 직전 김용민 씨의 막말로 선거에 큰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지영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 브리핑 중에 잠깐 4시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속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급하게 나왔는데요. 잠깐 그 장면 짚어보고 가면 4시 현재 전국의 사전 투표율은 14.1%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이 같은 시간 9.7%였는데 6.4% 포인트 더 높은 죄송합니다. 4.4% 포인트 더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4% 포인트 이상 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 추세만 놓고 보면 그냥 뭐 30%는 내일까지 당연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를 확인했고요. 예, 썰픽 하나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는 국민의힘 임명장. 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당 대표한테도 윤석열 후보 특보 임명장이 발송이 됩니다. 당 대표, 정의당의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윤석열 후보 특보 임명장이 와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그러니까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교사, 공무원들한테도 윤석열 후보 임명장이 가고, 이거는 무차별적인 살포입니다. 예. 이거 후보가 반드시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 사표다. 자, 김종혁 센터장님은요? 저는 뭐 묵은 약속 지켜라를 하고 싶은데요. 약간 좀 슬픈 느낌도 들어요. 아무리 정치판이 험악해진다지만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낙검수 이 김용민 씨가 과거에도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를 뭐 성폭행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무리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패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로 인해서 한동안 뭐 자숙 기간을 갖네 뭐 이래 했지만, 결국 뭐 김어준 뭐 이분들이 다시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어준 씨는 뭐 거의 뭐 민주당의 구루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이분들은 도대체
본인들의 장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로 뭐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예. 없고요. 일단 뭐 이런 거 엑스맨이다. 퇴출돼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노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세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 오랜만에 이성대 기자가 복귀했는데요. 반갑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안철수 후보고 단일화가 됐고 선거판을 다 주도하게 되는 순간에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이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해왔던 선거 운동이 좀 색이 좀 바라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이준석 실컷 차려놓은 밥상 안철수에 뺏기나? 밥상 뺏기며 기분 나쁘겠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후보직 사퇴로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선거 막판에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거 뭐 썰어볼 부분이 많아요. 며칠째 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좀 고무적인 분위기죠. 하지만 이 당 내에서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강행콕 씨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안 대표를 비판해왔고 단일화 효과 없다 주장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좀 둘이 마주치기 껄끄러운 그런 사이일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여러 번 준비해왔던, 주장해왔던 대선 승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포 이론. 자, 2030 세대와 그 주력 전통 지지층이죠. 70대 이상 고령층을 엮어서 세대를 결합시키면 이길 수 있다. 이른바 세대포 이론. 그다음에 호남에서 취약한 호남에서 최대한 득표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역적으로는 호남 득표론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호남에서 사전투표했다고 아까 썰전 토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틀 전까지 이 공식 그대로 따라서 선거운동을 해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이 대표와 계속 갈등하다가 1월 초에 봉합한 뒤에 실제 이 대표의 공식대로 20대 남성에게 어필하는 2대남을 어필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호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1등 공신은 이준석 대표가 될 텐데 왜 탐탁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마지막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준석 승리 방정식의 맨 마지막에 바로 단일화해서는 이길 수 없다. 단일화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 대표의 승리 공식이었는데 바로 이 승리 공식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때문에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이 공이 이준석 대표 전부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는 물론 또 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그 물밑에서 역할을 했던 이른바 윤핵관들도 골고루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종국에서 사실상 배제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저희에 대한 지지선을 하신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랑 정치적 행보 끝까지 안 하시는 표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 가산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어쨌든 이슈를 저희가 독점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로 인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합산되는 것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 입장에서는요. 대선에서 뭐 지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기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을 오롯이 인정받지 못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해온 안철수 대표와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당황스럽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실컷 밥상을 차려놨는데 대선 승리를 위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막판에 안철수 대표가 뺏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성사된 그 막판 물밑 주역이 바로 윤핵관이 있거든요. 당장 오늘 윤 후보가 부산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윤 후보가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놔서 아무것도 모를 때 자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제원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 윤핵관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 여러 차례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선 막판에 와서는 그런 윤핵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공모를 공개적으로 치하하는 상황. 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는 않죠. 안철수 대표의 윤핵관까지 윤떨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챙겨드렸죠. 자, 그럼 이 대표는 대선 후 어떤 식으로든 입지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안 대표를 비롯해서 윤핵관들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전혀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설사 안철수 대표 측과 합당을 하더라도 현재 이준석 단일 대표 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안철수 대표 당신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 말든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권 넘보지 말고 내각 행정부로 가라. 만약에 대선에 이겼을 경우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 패배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버틴다고 해도 사퇴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기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초대 총리로 갈지 아니면 당 내에 남아서 직후에 있을 지방선거의 지분을 챙겨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야 할지 이 부분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은 대선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이 된 셈인데 실제로 단일화 합의 이후인 어제 오늘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흥미롭습니다. 자, 서로가 그 사람 그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자가 이제 한 지붕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정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신경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요. 지도자는 때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눈치가 좀 없어요. 자, 계산적이거나 눈치가 없거나. 저희가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은 상대 후보를 향해서 한 말인가 싶은데 아니니까 가져오신 그렇죠. 거죠? 보신 것처럼 이게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거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후보에 대해서 자기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본 겁니다. 어젯밤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 후보 측의 유시민 전 작가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를 너무 눈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자, 농담처럼 언급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좀 뼈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좀 정확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의 진단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요.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약간 상황 파악이라든가 눈치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너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기다가 권력이라는 후광으로 이게 쌓여지고 옆에서 전부 아부만 할 때 어떨까? 셀프 디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세 보이는 거죠. 네. 셀프 디스가 상당히 센데 그러자 유시민 작가도 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계산적이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정치인의 자세로는 별로 워낙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들어보시죠. 지도자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인데 저걸 하네 이런 거요.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완벽할 정도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각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약점을 저렇게 말할 정도면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런 충언을 좀 귀담아 듣는 후보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마음 주지 말자. 우리 잘 가던 곳 발이 이끌던 곳 그 어디에도 있지만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를 번갈아 가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었고요. 국민의힘에 오늘은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혹시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점심 때 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뜨거웠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셨고 또 젊은 층들도 많이 보였었고 그랬습니다. 누굴 지지하든지 사실 투표권 행사는 중요한 거죠. 네, 저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투표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심정까지. 네, 간절하죠. 간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이 사실 있지만 사전 투표율은 4시 현재 14.1%로 현재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과 비교해서 4.4%포인트가 높고요. 이 격차만 유지해도 뭐 30%가 사전 투표율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까지 사전 투표 마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3분 중에 1분의 유권자가 투표를 사전할 것이다 보는데요. 예. 3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서 예. 하는 심리 이게 발동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초박빙의 선거니까 예. 각 진영에서 이제 총동원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일화에 따른 역풍, 예. 이것을 이재명 글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단일화 어제 있었죠.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지지에 나섰는데요. 이게 역풍이 더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2002년 경우를 보면요. 예. 예, 투표하기 8시간 전에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니까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지지 철회하고 이해창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그렇죠. 단일화를 했는데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지지를 철회했었죠. 정몽준 그렇죠. 후보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2.3%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어게인 2002, 어게인 노무현 그 현상, 즉 말하자면 단일화 역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역풍으로 더 좋아질 거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게 예.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세용지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식 밖의 일을 하게 되면은 화를 입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단일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정치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절차와 타이밍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이미 국민들에게 단일화 결련 선언을 해놓고서 뒤로는 또다시 단일화 협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아주실까? 저는 이미 3차 TV 토론 할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좀 의심을 했어요. 예, 저 넥타이 그냥 손에 잡혀서 맨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의 빨간 넥타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이미 TV 토론 전에 예. 실무 단일화 협상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TV 토론 후에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였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아지죠. 근데 당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TV 토론이 시작된 다음에 만나서 뭐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사실은 뭐 만나자 이런 얘기가 다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빨간 넥타이 두 분의 빨간 넥타이 저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가 않고요. 보니까 색깔도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 단일화 이 과정을 보면은 지극히 윤석열 다운, 안철수 다운 그걸 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20대 때 상임위를 같이 했어요. 예. 이분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남들하고 이야기도 섞지 않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어요. 상임위 할 때 안철수 후보랑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안민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의원들 대부분하고 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혼밥을 주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뭐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뭐 무지함도 드러내셨고 이게 예. 자기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출까 대중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두 분이 이런 단일화 협상도 보여주는 거 보면은 두 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공감 봅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단일화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의 그게 그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두 분의 그런 특성이 예. 그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단일화 없다라고 다 해놓고서 그리고 그 두 분이 막 서로 비방하고 싸워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를 기다리겠다고 했고 계속 안철수 그렇지만 후보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네, 했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 안철수 후보를 디스를 하고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과정은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든 안 맞든 그거에 대한 고려와 배려는 없는 것이죠. 예. 이 얘기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엑스파일 비슷한 협박을 국민의힘 측으로 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철수 후보의 꿈을 예. 가장 먼저 예언을 한 사람이 접니다. 2007년 가을에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죠.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2017년요? 네, 예.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의 꿈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가 되는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안철수는 5년 동안 준비를 해오고 달려왔어요. 예. 그게 플랜 A였습니다. 근데 플랜 A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자, 그게 희박해지자 플랜 B를 선택한 겁니다. 플랜 B는 2인자, 보수 진영의 2인자 역할로서의 플랜 B 꿈을 좀 이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플랜 B를 선택함으로써 명분 없고 절차적인 타이밍도 부적절했던 이 단일화를 이름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지금 이제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태생적인 딜레마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치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새 정치였고 또 IT 벤처기업가로서 미래를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보수당에 들어가게 되면 보수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은 약간 충돌이 돼서 그래서 예전에 바른미래당 때도 계속 보수라는 말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본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예. 제가 이제 상임위도 같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뭐 네 편 내 편 그런 걸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냥 실용적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것이 마음은 이제 나쁘게 표현하고 싶죠. 적나라하게 뭐 아니 이왕이면은 예. 좋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품격 있게 뭐 예.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플랜 A는 앞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길을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안철수의 모습을 보고서 안철수가 원하는 플랜 A의 꿈 이것은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차기 것이다. 보수 정당의 대권 주자의 꿈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지금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만 본 사실은 거죠. 왜냐고 그런 그러면요. 안철수 후보가 같이 손잡고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계속 얘기한 것도 민주당의 또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전에요. 예. 제가 왜 이기적으로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냐고 그러면요. 제외 해외 국민들이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이미 재외국민 선거가 이분들은요, 끝났죠. 네, 투표가. 차 타고 20시간을 가는 분들이에요. 뭐 여든 야든 간에 예. 비행기 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망감, 배신감, 이분들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기다 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의 나름대로 정치 노선을 지지해왔던 그분들에게 이렇게 야밤에 밀실야합을 한 단일화에 대해서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본 거죠. 자기 자신의 플랜 B를 통해서 플랜 A로 가겠다는 그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만을
때문에 제가 예.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해도 과함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야합과 연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야합 같은 경우는 권력 나눠먹기죠. 예. 예, 절차도 명분도 과정도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선에서.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이런 야합적인 행위,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수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금수저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반면에 금수저 연대요. 네. 예. 그다음에 김동연, 이재명은 흑수저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김동연 후보 프레임은 역시도 이제 처음 듣지만 일단 귀엔 잘 제가 들어오네요. 프레임을 좀 잘 만든 네. 편인데요. 금수저 연대와 생각이 흑수저 났습니다. 연대 네. 대결이다. 김동연 후보도 금정고시를 통해서 굉장히 금정고시가 아닙니다. 상고 출신의 예. 굉장히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온 사람이거든요. 두 분 다 3M의 사람입니다. 3M이 뭐냐 그러면은 3M 이요? 맨 땅에 맨발에 맨손으로 그렇게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간 흑수저들끼리 뭉친 것인데 3M도 지금 생각한 그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쓰는 그렇죠. 용어인데요. 영어이기 네. 때문에 쉽게 생각할 그래서 수 이제 이분들은 통합정부라는 가치 연대를 한 것입니다. 통합정부라는 가치 연대를 한 연대와 권력 나눠먹기를 한 야합과는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문제들 지난번에도 사실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일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시 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는데 이게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건가요? 만약에 병력 비리 기피자가 국군 통수권이 된다면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박 기자님도 제가 알기로 부동시였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제 눈도 뭐 두 개가 똑같진 않습니다. 저도 예. 31살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애까지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40개를 갔다 왔어요.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군대를 뺀 사람들이 딱 저건 군대를 좀 군대 기피를 했구나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시력이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될 수가 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 의혹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안과든 안경점이든 가서 1분이면 됩니다. 예. 시력 검사 받으셔서 이 국민적인 의혹에 스스로가 풀어줘야 된다. 성실하게 의혹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두통 액상 캡슐로 빠르